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효녀 심청. 옛날 바닷가 작은 마을인 도화촌에 눈이 보이지 않아 심봉사라 불리는 심학규가 살았어요. 심봉사에게는 어질고 착한 곽씨 부인이 있었지요. 아이가 없어서 늘 걱정이었던 곽씨 부인은 어느 날 선녀가 품에 안기는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 다음 예쁜 딸을 낳았지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딸이 바로 심청이었어요. 뒤늦게 예쁜 딸을 얻은 신봉사 부부는 너무 기뻤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곽씨 부인은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부터 신봉사는 어린 딸을 위해 이 집 저 집 젖 동량을 다녔답니다. 이보시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미를 잃은 아기가 배가 고파옵니다. 아기에게 젖 한 모금만 먹여주오. 신봉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젖을 얻어먹이며 청이를 키웠답니다. 그렇게 심청이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곱고 예쁘게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심청은 15이 되었어요. 예쁘고 착하게 자란 심청은 품을 팔거나 삭 바느질로 아버지를 잘 봉양했지요. 하루는 잔치집 일을 나간 심청이 밤 늦도록 오질 않자 심봉사가 딸을 찾아 나섰어요. 이제야 오려나 우리 딸 청이. 처제야 오려나 우리 딸 청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다리를 건너던 신봉사가 개울에 풍덩 빠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발견하고 구해 주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변을 당했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앞을 못 보는 탓이지요. 저런 딱한 일이 있나? 우리 절 부처님은 아주 용하십니다.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 정성껏 빌면 아마 눈을 뜰 수 있을 것이오. 이제 일을 어쩌나. 덜커덕 시주 약속을 해버렸으니. 부처님께 시주 약속을 한 신봉사는 공양미 걱정에 밥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지냈어요. 아버지께서 밥도 드시지 못하고 누워만 계신 것이 공양미 때문이구나. 아버지의 걱정을 알게 된 심청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마침 도화촌의 뱃사람들이 쌀 300석에 인당수의 제물이 될 처녀를 구하러 다녔어요.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제물이 될 결심을 했어요. 인당수로 가는 날 뱃사람들이 심청을 데리러 왔어요. 집을 나서기 전 심청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말했어요. 싫다 싫어. 쌀도 싫고 돈도 싫고 눈도 뜨기 싫다. 내가 죽으면 내가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신봉사는 펄펄 뛰며 통곡했어요. 에구구 청이가 가엾기도 하지. 앞을 못 보는 신봉사 불쌍해서 어찌하누. 마을 사람들은 애타게 딸을 부르는 신봉사와 아버지 걱정에 눈물 짓는 심청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뱃사람을 따라가는 심청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답니다. 바람을 받은 배는 어느새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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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동해의 용왕님, 서해의 용왕님, 남해의 용왕님, 북해의 용왕님,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둥둥둥. 바다를 울리는 북소리와 뱃머리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구슬프게 메아리치고 파도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뱃전에 부서졌어요. 심청은 거세게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러고는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청아, 청아. 다정한 목소리에 심청은 눈을 떴어요. 청아, 내가 내 엄마란다. 가여운 내 딸, 어여쁘게 자랐구나. 옥황 상제께서 너와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단다. 심청은 어머니와 함께 연꽃이 가득한 바닷속 궁전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그리 길지 못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심청을 그윽한 눈길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청아,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는 다시 만날 터이니 슬퍼 말고 아버지를 잘 모시도록 해라. 저 연꽃이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줄 거란다. 다음 날 인당수의 어부들이 궁궐로 연꽃을 가지고 왔어요. 인당수에 유난히 크고 신비한 연꽃이 떠올라 가지고 온 것이라 하옵니다. 오, 정말 크고 탐스러운 연꽃이로구나. 어젯밤 옥황상제가 왕비를 보내주는 꿈을 꾸었더니 이렇게 신비한 연꽃을 보게 되는구나. 그때 사라락 사라락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이 궁궐을 가득 채웠어요. 연꽃이 열린다. 지켜보던 신하 한 명이 소리쳤어요. 활짝 열린 연꽃에는 아름다운 심청이 살포시 고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요? 여기는 궁궐이고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요. 임금이란 말에 심청은 깜짝 놀랐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심청을 보고 임금은 옥황상제가 보낸 왕비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분명 왕비를 내리신 것이로다. 이 저자를 왕비로 삼을 것이니 성대한 잔치를 베풀도록 하라. 왕비가 되었지만 심청은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왕비,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임금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비가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심청은 임금께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근심이 많았구려. 왕비는 정말 다시 없는 효녀요. 전국의 모든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열도록 합시다. 아마 왕비의 아버지도 꼭 오실 것이요. 한편 신봉사는 옆 마을에 사는 뺑덕 어미의 꼬임에 빠져 집을 팔고 심청이 모아둔 돈까지 몽땅 뺑덕 어미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궁궐의 잔치 소식을 들은 신봉사는 왠지 궁궐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뺑덕 어미에게 여비를 달라고 했지요. 여비는 무슨 여비? 당장 밥 지어 먹을 양식도 없어. 아니,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소? 머리에 바를 기름도 사고, 맛 좋은 고기도 사고, 예쁜 비녀도 샀지요. 그리고 또 욕심 많은 뺑덕어미는 끝도 없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소. 결국 신봉사는 여비도 없이 더듬더듬 궁궐을 찾아갔어요. 흥겨운 춤과 음악이 궁궐에 가득 차고 각지에서 올라온 봉사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겼어요. 왜 이리 늦으실까? 그 사이 눈을 뜨셨나? 심청은 잔치가 열리는 내내 봉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어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심청은 바짝바짝 속이 탔어요. 그런데 그때 궁궐 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정은 딱하지만 문 닫을 시간이니 그냥 돌아가시오. 공양미 300석에 딸도 잃고 눈도 뜨지 못한 불쌍한 봉사요. 며칠을 굶으며 겨우겨우 찾아왔으니 제발 들어가게 해주시게. 아니, 이 목소리는? 심청은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버지. 궁궐 문 앞에는 심청이 애타게 찾던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의 딸 청이에요. 뭐, 내 딸 청이라고? 그 순간 신봉사가 눈을 번쩍 떴어요. 청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청아. 그 뒤 심청은 효심 깊은 딸로 훌륭한 왕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며느리감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부자는 좋은 며느리감을 골라 장가를 보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살림을 잘할 그런 좋은 며느리를 찾았던 거예요. 부자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렸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을 한 채 지었어요. 누구든 부잣집으로 시집 오고 싶은 처녀라면 가문이 높거나 낮거나 집안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다만 부잣집 앞에 지은 며느리감 시험집에서 한 달을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은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 그리고 시어 꼬부라진 김치 한 사발과 간장 한 종지가 전부였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먹기란 어려운 일이었어요. 밥을 아무리 조금 먹는 사람이라도 보름밖에는 먹고 살지 못할 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양식은 며느리감 혼자 먹을 것도 아니었답니다. 며느리감을 지키고 도와줄 한 할멈과 함께 먹을 양식이었어요.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했더니 뭐 이래? 하며 발길을 돌리는 처녀도 있었고 또 어떻게든 참아보려는 처녀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고 며느리감 시험집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누런 얼굴로 팅팅 부어 나온 처녀도 있었답니다. 어떤 처녀는 아주 영리한 작전을 짰지요.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을 90개의 봉지에 나누어 담아 그걸 한 끼에 하나씩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처녀도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되니 부잣집 아들은 여간 안달이 나지 않았어요. 빨리 장가는 가고 싶은데 오는 여자마다 뺑소니를 치니 말이에요. 이러다간 할아버지가 되어도 장가를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버님, 며느리감 시험집에 양식을 더 주시거나 아니면 날짜라도 한 보름으로 줄여주세요. 뭐라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게야. 잠자코 있거라. 아버님, 이러다간 장가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짠소리 말고 기다리라니까. 조금만 참으면 참한 색식감이 나타날 게야. 어서 가서 내일이나 해라. 부자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지독한 구두쇠 집이라고 시집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며느리감 후보가 나타났어요.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가난한 집안의 처녀였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온 며느리감이라서 집을 지키는 할멈은 몹시 반가웠어요. 할멈은 서둘러 처녀가 묵을 방을 치웠지요. 할멈, 그만두게. 내가 있을 방은 내가 치우겠네. 처녀는 할멈이 하던 일을 가로맡아 했습니다. 집안은 어지럽고 지저분했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이 왔다 갔지만 양식을 가지고 씨름하느라 모두들 청소는 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처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할멈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저 처녀도 조금만 있으면 배고프다고 집을 나갈 텐데 하는 생각에 힘이 빠졌지요. 그런데 그 처녀는 다른 처녀들과 달랐답니다. 저녁질 시간인데요. 할멈이 열심히 청소하는 처녀에게 말했어요. 배가 몹시 고프니 밥을 많이 하게. 한 달 살자고 처음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양식이 금방 떨어질 텐데요. 떨어지면 벌어서 먹어야지. 걱정 말고 어서 밥이나 짓게. 그러고는 처녀도 부엌에 나와 할멈을 거들어 저녁을 지었답니다. 처녀는 일도 잘했지만 밥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반찬이라곤 김치와 간장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처녀는 할멈에게 일렀습니다. 난 이곳을 잘 모르니 할멈이 나가서 일감을 얻어오게. 색시될 사람이 밖에 나가 일하는 건 좋지 않을 테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얻어오게나. 할멈은 처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있는 양식을 가지고 먹을 생각만 했는데 이 처녀는 일을 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말이에요. 일이야 얻을 수 있지요. 그럼 나가서 일거리를 알아보고 올 테니 그동안 좀 쉬세요. 할멈이 일감을 알아보러 나가자 처녀는 어제 못다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그 길로 곧장 부자에게 갔어요. 할멈은 보고 느낀 그대로를 부자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나타난 것 같군. 두고두고 잘 살펴보게. 부자는 자기 부인을 시켜 일감을 주었어요. 처녀는 할멈이 가져온 일들을 척척 해냈답니다. 처녀의 일솜씨는 마을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특히 치마 저고리를 만드는 일부터 도포 만드는 일까지 바느질 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답니다. 처녀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엌에는 뗄나무와 창거리가 가득하고 곡간에는 곡식이 그득했지요. 집안은 유리알처럼 반들거렸고요. 처녀는 무사히 한 달을 채우고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부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신랑도 좋아서 싱글벙글 했어요.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잘 받들며 오랫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황금 달걀. 옛날 어느 두메 산골에 바보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는 아주 가난해서 나무를 팔아 어렵게 살았어요. 하지만 형제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했답니다. 오늘도 나무를 팔러 왔군. 내가 몽땅 사지. 인정 많은 손님이 다른 날보다 나뭇값을 더 많이 쳐주었어요.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목에 병아리 장수가 있었어요. 동생은 작고 귀여운 병아리를 갖고 싶어서 형을 졸랐지요. 형, 우리 병아리 한 마리 사자. 안 돼. 양식도 부족한데? 잘 키우면 달걀도 얻을 수 있잖아. 사자. 응? 결국 형제는 암병아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병아리에게 풀을 뜯어주며 정성껏 길렀어요. 고양이나 족제비가 해치지 못하게 큰 우리도 만들었답니다.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암탉이 되었어요. 형, 우리 암탉에게 둥우리를 만들어줘야겠어. 둥우리는 왜? 그래야 알을 낳을 거 아니야? 형제는 암탉에게 아담한 둥우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암탉이 둥우리에서 요란하게 울어댔어요. 형, 암탉이 알을 낳았나 봐. 어서 가보자. 형제는 둥우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둥우리 속에는 커다란 황금 달걀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 않겠어요? 이상한 달걀이네. 샛노란 금빛이야. 금방 나와서 그런가 봐. 팔면 큰 돈이 되겠는걸? 형제는 달걀을 가지고 시장으로 갔답니다. 오늘은 어째 맨몸이지? 나무찜을 가져오렴. 내가 살 테니. 늘 나무를 사주던 어른이 말했어요. 오늘은 달걀을 팔러 왔어요. 아, 그래? 그럼 저쪽 달걀전으로 가야지. 형제는 달걀전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달걀을 팔러 왔어요. 어디 보자. 아니, 이건 보통 달걀이 아닌데? 황금이 아니냐? 맞아요. 황금 달걀이에요. 그렇다면 금방으로 가야지. 달걀 장수의 말에 따라 형제는 금방으로 갔어요. 금방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이건 황금 달걀이 아니냐.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저희 집 암탉이 나왔어요.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벌을 받게 된다. 알겠니? 금방 주인은 황금 달걀 값으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달걀을 판 돈은 옷과 고기를 사고도 남았어요. 생전 처음 많은 돈을 갖게 된 형제는 신바람이 났지요. 형, 이건 모두 형 덕분이야. 그때 형이 병아리를 사줬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정성 들여 길렀기 때문이지. 형제는 황금 달걀을 얻은 공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형제는 암탉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암탉아, 내 덕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정말 고맙다. 그러자 암탉은 기쁜 듯이 꼬꼬댁 울더니 둥우리로 가서 또 황금 달걀을 낳았답니다. 황금 알을 낳는 암탉 덕분에 형제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아니, 저 가난뱅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 정말 이상한데. 한번 알아봐야지. 산 밑에 사는 심술궂은 아주머니가 형제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새삼스레 걱정하는 척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이고, 얘들아. 이웃에 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와보지도 못했구나.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제 우리 걱정이 없어요. 마음씨 착한 형제는 황금 알을 낳는 암탉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면 그 암탉을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를 했어요. 얘들아, 나도 그 황금 달걀 구경 좀 하자꾸나. 그 암탉 하루만 빌려주지 않겠니? 암탉은 우리 식구예요. 구경이라면 여기서 하세요. 이웃끼리 그러는 게 아니야. 하루쯤 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니? 하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바람에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려주고 말았어요. 욕심 많은 아주머니는 신기한 암탉을 보여주겠다며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황금 달걀도 얻고 구경값도 받을 속셈이었지요. 닭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단 말이오?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니겠지? 거짓말이면 구경값을 3배로 물어드릴 테니 걱정 말아요. 마을 사람들이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을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암탉을 사람들 앞에 내려놓았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 암탉이 황금알을 낳을 거예요. 사람들은 가슴을 죄며 기다렸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암탉은 알을 낳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속은 거야. 약속대로 돈을 3배로 돌려주시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돈을 받아 돌아갔어요. 화가 난 아주머니는 닭의 목을 비틀어 살인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때마침 왕자가 그 집 살인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벼랑간 암탉이 왕자의 발목을 꽉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있는 힘을 다해 때려 했지만 그럴수록 왕자의 발목만 아플 뿐이었어요. 갖가지 방법을 다 써도 소용이 없자 나라에서는 암탉을 떼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답니다. 아주머니는 형제에게 왕자가 암탉을 빼앗아 갔다고 꾸며댔어요. 형제는 암탉을 찾으러 궁궐로 갔지요. 왕자의 발목을 꽉 물고 있던 암탉은 형제를 보자마자 푸드득 날아 형제에게로 왔답니다. 이 두 형제가 암탉을 떼었어요. 이제 왕자님은 살았어요. 큰 상을 받은 형제는 암탉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형제는 암탉을 한 가족처럼 여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정직한 농부.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몫의 땅이라고는 한 떼기도 없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남의 땅에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품삯을 받아 어렵게 살았지요. 틈 나는 대로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지만 그렇게 버는 돈은 아주 적었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드는구나. 농부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더구나 농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다 죽게 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얘야, 나는 복이 없어 이렇게 가난하고 힘겹게 살다 간다만 너는 부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거라. 그땐 내 제사상에도 생전에 실컷 못 먹어본 흰쌀밥 한 그릇 놓아주렴. 마침내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어머니의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농부는 여전히 가난해서 제사상 차릴 형편이 못 되었답니다. 다른 조상님들 제사는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지냈지만 우리 어머니 제사만은 그럴 수는 없어. 농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렇지만 보리죽도 모자란 형편에 어디 가서 쌀을 구하겠어요. 농부는 자기가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주인의 노은을 떠올렸습니다. 때마침 가을이어서 벼가 노릇노릇 여무는 중이었어요. 저 넓은 들판의 벼는 분명히 내가 피땀 흘려 가꾸었는데 농부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안 돼. 주인의 허락 없이는 벼 한 톨도 가질 수 없어. 두 가지 생각이 농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제삿날 저녁, 농부는 어둠을 틈타 주인의 논으로 갔습니다. 살아계실 때 굶기를 밥 먹듯 하신 어머니, 제삿날만이라도 맛난 쌀밥 한 그릇 올려드리겠습니다. 농부는 올찬 벼를 딱 한 단만 베어내었어요. 이건 분명히 도둑질이야. 볕단을 지고 돌아오는 농부는 발걸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가난한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훔친 벼를 찧어 제사밥을 지어놓고 농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농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덕분에 땅 주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답니다. 우리 땅이 워낙 기름지거든. 땅 주인은 농부의 품삯을 조금도 올려주지 않았어요. 이듬해 가을, 어머니의 제삿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농부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 올해도 딱 한 번만 베어오자. 농부는 어쩔 수 없이 또 주인의 땅에서 벼를 베어야 했답니다. 어머니, 훔친 쌀로
제사상을 차린 농부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슬프고 답답했지요. 어머니, 영혼이나마 배불리 잡수세요. 그리고 이 못난 자식의 죄가 가슴 아프게 여겨지시거든. 땅 주인님께 복 많이 돌아가도록 저승에서라도 빌어주세요. 농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의 참 마음을 누가 알까요? 아내도 곁에 앉아 머리를 숙였어요. 3년째 제삿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 해에는 땅 주인이 눈치를 챘다는 것이지요. 이상도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 논에서 벼가 꼭 한 단씩 없어진단 말이야. 땅 주인은 초저녁부터 논둑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땅 주인은 벼를 베어가는 농부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어요. 농부는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지난해와 같이 땅 주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우리 주인 어른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농부의 기도가 땅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땅 주인은 콧등이 시큰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3년 동안에 논을 한 섬직이나 새로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저 사람 덕분이구나. 고작 벼 한 단을 베어가면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다니. 정말 착한 사람이야. 땅 주인은 그날 밤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꾸러기였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농부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건 내 탓인지도 몰라. 주인의 갑작스런 부름을 받은 농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도둑질한 걸 결국 아셨구나. 농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답니다. 그나마 앞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다면 가족들을 굶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주인 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주인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땅에 닿도록 빌었습니다. 이리 올라와 내 곁에 앉게. 뜻밖에도 땅 주인의 목소리는 봄볕처럼 부드러웠어요. 더구나 방에는 두 사람을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오늘은 내가 자네에게 한턱 내겠네. 주인과 겸상을 하여 밥을 먹다니 농부로서는 상상조차 못해 본 일이었어요. 농부는 가만히 눈을 들어 주인의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자네를 지켜보고 돌아와서 많은 걸 깨달았네. 주인은 자기가 더 부자가 된 것을 모두 농부의 공으로 돌렸어요. 자네와 같은 사람이 참말 복을 받아야 옳겠지. 작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니 말일세. 이제 두 사람은 주인과 일꾼의 사이가 아니라 친구가 된 것 같았답니다.
주인은 문갑 깊숙이 해서 땅 문서를 꺼냈어요. 내가 새로 산 논 한섬지기는 이제 자네 것이야. 자네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기꺼이 주는 것이니 받아주게나. 농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가난하지만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농부는 이제 당당하게 논 한섬지기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5번째 이야기, 요술 항아리와 욕심쟁이 아내. 옛날 물빛이 고운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부는 조각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런 어린 고기들이 그물에 걸렸구나. 어서 집에 돌아가거라. 어부는 어린 고기들은 모두 놓아주고 큰 고기만 잡았답니다. 그래서 늘 고기는 조금밖에 잡지 못했어요. 바람이 쌩쌩 불어 몹시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느덧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답니다. 이거 큰일이군. 빈손으로 집에 가면 마누라가 무척 화를 낼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볼까? 어부는 힘껏 그물을 당겼습니다. 한데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웬 항아리 하나가 걸려 나왔어요. 이거라도 가져다 줘야겠다. 어부는 배를 저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아주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오지 못했다고 막 화를 냈답니다. 고기 대신 이 항아리를 가져왔으니 화를 풀구려. 어부는 항아리를 아내에게 내밀었어요. 그깟 더러운 항아리를 어디에 쓴단 말이에요? 당장 내다 버려요. 아내는 더욱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잘 닦으면 쓸모가 있을게요. 어부는 항아리를 싹싹 문질러 닦았어요. 그러자 항아리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일더니 잘생긴 도령이 나타났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분분만 내려주십시오. 어부와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느님이 복을 주신 모양이에요. 무슨 소원을 빌까요? 배가 고프니 우선 저녁 지을 쌀을 달라고 해봅시다. 어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앞마당에 쌀섬이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어요. 어부와 아내는 맛있게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답니다. 여보, 어서 항아리 도령을 불러요. 다른 소원을 말합시다. 아내는 항아리를 들고 어부를 졸랐어요. 또 뭐가 필요하단 말이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보석도 많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항아리 도령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잖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어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부의 아내는 항아리를 문질러
기어이 도령을 불러냈어요. 도령이 나타나자 어부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줘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부의 아내가 또 소원을 말하려고 하자 도령이 얼른 말했어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원은 3번밖에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벌써 2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으니 남은 한 번은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일에 쓰십시오. 말을 마치고 도령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어부는 아내의 깜짝 놀란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이것들 보세요. 방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옷장은 비단 옷들로 가득 차 있고 감나가는 보물들이 상자마다 그득했지요. 우린 이제 부자예요. 어부의 아내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지냈어요. 그런데도 어부의 아내는 즐겁지 않은지 매일 골란 얼굴로 어부를 졸랐답니다. 여보,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초라해요. 궁궐같이 커다란 집을 달라고 해요.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요. 욕심 그만 부려요. 내 얼굴을 복스럽고 예쁘게 만들어 달랠까 봐요.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열심히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소원으로 아주 많은 것을 이룰까 하고 말이에요. 여보, 멋진 생각이 났어요. 당장 항아리 도령을 부르겠어요. 아내는 항아리를 문질러 도령을 불러냈습니다. 도련님, 마지막 소원이요. 다른 요술 항아리를 가져다 줘요. 도령은 몹시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항아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사라진 것은 항아리뿐이 아니었어요. 산더미 같은 쌀도, 좋은 옷도, 값진 보물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답니다.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다시 가난해지고 말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어부의 아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재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부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를 조르는 것이었어요. 어서 바다로 나가 요술 항아리를 건져와요. 어떻게 그런 항아리를 또 건진단 말이오. 아무튼 항아리를 건질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도 말아요. 어부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러나 항아리는 걸리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바다 위로 둥실 달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큰 파도가 출렁거리더니 어부의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부 앞에 커다란 거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거북이 자꾸만 등에 타라는 신용을 하지 뭐예요? 어부가 등에 오르자 거북은 바다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거북이 어부를 데려간 곳은 용궁이었답니다. 용왕님이 어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당신이 늘 어린 고기들을 잡지 않고 살려주었지요. 그것이 고마워서 보답의 뜻으로 요술 항아리를 주었던 것이요. 그런데 욕심쟁이 아내 때문에 다시 잃고 말았구려. 이제 우리 용궁에서 행복하게 사시오. 어부는 예쁜 용궁 공주와 결혼하여 바닷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린 고기들을 돌보는 일이 마음씨 착한 어부의 몫이었답니다. 참, 혼자 남은 어부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부가 요술 항아리를 건져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대요.